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읽으면서 누구와 박정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1월 7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네, 어제 뭐 시장이 폭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환호하셨을 것 같습니다. 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20년 3월 코로나 때 외국인들이 주식을 많이 팔았죠. 외국인들이 주식을 파는 이유는 코로나 같은 상황에 경제가 봉쇄되며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나라가 우리나라처럼 내수는 작은데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그죠? 그러니까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주식을 때릴 수밖에 없었을 거고요. 이머징 마켓 전체를 때렸겠죠. 그러면서 쏟아져 나오는 그 매물을 개인 투자가들이 매매의 잘못된 매매 습관이기도 한데 밑에다가 이제 걸어놓는 습관 때문에 강제 매수가 된 거죠, 사실. 그렇게 매수가 되면서 우리 주식 시장을 개인들이 이제 떠받친다. 이걸로 이제 동학개미라는 이름이 붙었잖아요. 그때 뭐 제가 어디 뭐 기고한다고 글을 보냈는데 뭐 기고가 되지는 않았지만 동학개미라고 부르지 말고 붉은 개미라고 부르자 하면서 이제 동학혁명의 역사를 보면 결국은 관군과 일본군이 그 우금치 전투에서 거의 뭐 몰살하다시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사로 끝나려는 동학개미라는 별명보다는 2002년도 우리가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그때 4강 신화를 이뤘지 않습니까? 그죠? 16강이 목표인데 8강도 이기고 4강까지. 8강에서 뭐 스페인전, 16강에서 이탈리아, 미국 뭐 이런 경기들이 진짜 지금 봐도 뭐 명불허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동학개미라고 부르지 말고 붉은 개미라고 부릅시다. 네, 그렇게 했었는데 아무튼 어제는 관군이 동학개미를 도와준. 그래서 그때도 정말 동학혁명이 너무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 관군이 일본군을 한테 참 자기네들 그 왕조를 지키기 위해서 일본군한테 이 동학군을 참 그런 상황에서 우금치 전투가 있었고 그죠? 어쨌든 그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되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뭐 공매도의 순기능 등등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저도 공매도의 순기능 부분을 어느 정도 저는 그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없는 돈을 빌려서 투자하는 그 신용 이런 것도 금지할 게 아니면 그 신용을 하는 사람 그다음에 없는 주식 빌려서 파는 사람 모두 다 그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주는 순기능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제 같은 경우나 그동안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매수 플레이밖에 안 하다 보니까 그 공매도 세력들이 계속 주식을 이제 찍어 누르는 거 보면 저도 화가 날 때가 많죠. 많은데 이 공매도를 때리는 대부분의 98%가 기관 외국인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나라처럼 취약한 매수세가 좀 취약한 그런 환경에서 공매도의 매도세가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주긴 준다라고 느낍니다. 그게 2008년도의 금융위기 당시에 또 뭐 뼈저리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요. 그때 당시에 일화 하나 말씀드리면 2008년도에 그 모 화재보험에 계시는 형님이 전화 옵니다. 우리 회사 주가를 그 공매도 세력들이 외국인 특히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이 계속 찍어 누르는데 그 찍어 누르는 게 ELS 있잖아요. ELS 뭐 많이 아마 해보셔서 아실 건데 ELS 지수나 아니면 종목 ELS가 있잖아요. 그 종목이 뭐 세 종목, 두 종목, 다섯 종목 그 종목 중에 하나라도 마이너스 40%를 터치하면
원금 보장이 깨져 버리죠, 그죠? 그래서 그게 락인 된다라고 하는데 그 락인이 되면서 원금 보장이 깨져 버리면서 순식간에 ELS의 수익률이 마이너스 40여 갑니다. 그러면서 모든 종목이 다시 매수가를 회복하면 플러스로 끝날 수는 있지만 ELS가 만기가 있잖아요. 6개월마다 이렇게 해서 3년 그 만기 안에 주가가 회복 못하면 마이너스 33, 마이너스 31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ELS의 워런트를 제공을 하는 회사들이 다 뭐 UBS니 HSBC니 그런 글로벌 빅 IB들이거든요. 걔네들이 이 낙인을 시켜버리면 낙인을 시키지 않고 어정쩡하게 마이너스 39%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원금 보정해 줘야 되잖아요. 근데 걔네들이 이 워런트를 발행하면서 그 델타 해칭을 합니다. 좀 뭐 어려울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주식을 갖고 간다는 거죠. 근데 어느 정도 주식을 갖고 가는데 마이너스 39가 되고 만기가 끝나버려서 낙인이 되지 않고 끝나면 원금을 물어줘야 되다 보니까 지네들이 손해 나가거든요. 손해 나니까 그걸 어떻게든 낙인시키려고 마이너스 40%까지 막 찍어 누르는 거죠. 그래서 그 보험사에 계신 형님이 전화 와가지고 야, 외국인이 이렇게 낙인시키려고 찍어 누르는데 이걸 갖다가 살 수는 없느냐, 그런 이제 요청이 들어왔었어요. 근데 우리가 뭐 투자 풀에 유니버스에 주식을 살만 해야 사는 거니까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뭐 방법을 좀 알아보기는 했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도 이 외국인의 이 약세장에서 이 공매도 플레이는 정말 좀 위협적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제는 금융위원회가 이 우리 동학개미들을 살려줬다. 그런 생각이고요. 분명히 기업의 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재 가치에서 변동성을 야기시키는 게 바로 신용투자, 그 다음에 공매도거든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7월 26일 날 그 공매도 쇼스 퀴즈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쇼스 퀴즈 때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는 이미 우리가 7월 26일 날 배웠잖아요. 네. 그 마지막에 어쩔 수 없이 공매도 세력들이 반대 매매에 걸려서 상환을 할 수밖에 없나. 그 상황에서 주식을 팔았다가 또 떨어지면 다시 사야 되고요. 반대로 이제 신용을 했다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로스가 걸려서 이제 지하 3층, 5층 된 것 같은데 지하 7, 8층이 나오는 게 신용 반대 매매 때문에 그렇다 했잖아요. 신용 반대 매매나 펀드 로스가. 그럴 때는 또 사면 또 먹잖아요.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공매도와 신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변동성을 잘 이용을 하면 되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그 금융위에 일요일 날에 있었던 공매도 금지 6개월간의 그 조치로 인해서 어제 우리 투자자들이 많이 이제 좀 탈출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됐던 것 같고, 어제 매매 내역을 보면 이제 위에서 많이 팔았어요. 그 공매도 쇼스키제. 결국은 이 공매도 세력들이 가져가는 부를 개인 투자가로 어느 정도 공매도 세력들로부터 빼앗아 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이었다고 보고, 단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지만 다음 6월 달에 공매도가 다시 재개될 때 저는 뭐 공매도를 전면 뭐 150 종목만 하고 이게 아니라 전면 이제 재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했을 때 그 전에 이 공매도의 빌미가 되는 공매도 기관들 외국인한테 거의 그냥 먹잇감을 갖다 주는 이런 거는 제가 사전적으로 좀 없애야 된다잖아요. 그 없애야 되는 세 가지를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물적 분할로 자회사 상장시키는 거라든지, 그리고 나서 또 어제 세 가지를 갖다가 요약을 또 잘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쭉 적어놨던 부분을 갖다가 그리고 여기 요약을 해주신 분 거를 그대로 뭐 읽어드릴게요. 자회사 분할 상장, 그리고 대주주 과세 요건, 그죠? 이 부분, 그리고 징벌적 상속세,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는 오늘 기사 마지막에 있는데요. CB 발행입니다. CB. 이 CB 발행도 왜 문제인지 제가 이 기사 읽으면서 좀 말씀드릴게요. 경영진이 CB 발행한다 하면 주주가 그 소송해야 됩니다. 네, 그 왜 그런지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CB 발행한 기업들은 공매도 세력들이 무조건 들어와서 매도 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참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 제가 한 번도 안 써봐서 그거 어떤 건가요? 질문을 남겼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답변을 달아주셔가지고 쭉 읽으면서 나이키 같은 거 사면 안 되고 완구, 의류, 생활용품, 뭐 자동차 용품 등등 해가지고 정말 많이 이용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모르는 게 많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이렇게 제가 질문을 하면 이렇게 또 댓글로 답변을 주시면 이게 집단지성이 발휘되면서 모두가 다 똑똑해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공매도 묶인 기관들 오늘은 매일경제신문으로 빠르게 좀 가보겠습니다. 공매도 묶인 기관은 선물 매도로 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물에 우리가 이제 쿼드러플 위칭데이라고 하잖아요. 3, 6, 9, 12 월 달에 두 번째 목요일은 옵션 선물 만기인데 주식 선물, 주가지수 선물, 주식 옵션, 주식 선물 이렇게 해서 쿼드러플 위칭데이라는 거죠. 4마녀의 날이라고 하는데 주식 선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금지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롱 포지션에 대해서 어떻게 숏 포지션을 가져가느냐, 주식 선물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네, 조금 읽어보겠습니다. 6일부터 전격 시행된 공매도 금지 조치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공매도가 불가능해져도 선물 매도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으로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미칠 효과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가격 하락에 대비해 공매도 대신 개별 종목 선물을 매도하는 방식으로 해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선물 옵션 등 파생 시장이 더 활성화될 것이라는 얘기다. 한 자산운용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 기관이나 외국인은 대형주 위주로 운용을 하게 되는데 대형주는 개별 종목 선물이 모두 거래 가능하다고 말했다. 모두는 아니죠. 이 선물 들어가 가지고요. 주식 선물 들어가서 주식에 보면 없는 주식도 꽤 많습니다. 예를 들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에코 프로 BM 주식 선물이 있는데 에코 프로 주식 선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라고 다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뭐 상장돼 있는 주식 선물이 좀 제한적이다 보니까 공매도가 안 되면 주식 선물 매도로 다 하면 되지. 꼭 그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선물 거래는 공매도나 대차 거래에 비해서 호가 갭이 촘촘하지 않다는 단점이 있고 거래가 잘 안 되는 주식 선물은 들어가 보면 호가가 이렇게 좀 얇습니다. 하지만 시장 상황이나 여론에 따라 갑자기 금지될 수 있는 공매도보다 연속성을 갖고 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고 근데 주식 선물이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아마 그게 만기가 들어올걸요 아마. 또 2020년 이후 코스피 200위 그리고 코스닥 150 밖의 중소형주는 계속 공매도가 불가능하죠. 다만 선물 거래라는 대체 수단이 있는 것과 별도로 롱숏 전략을 모두를 구사할 수 없는 경우라면 투자를 어렵게 하는 기관 내규가 있는 곳들도 있어서 중장기적으로는 거래 위축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 MSCI 선진지수 편입이 불투명해졌다는 것도 외국인 자금 유입을 막는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리서치 기업 스마트 카르마의 브라이언 프레이타스 애널리스트는 블룸버그에서 공매도 금지는 한국이 MSCI 신흥시장 지수에서 선진국 지수로 이동할 가능성을 더 위태롭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MSCI 선진국 지수 이것도 보면 좀 우리 업계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도 좀 잘못 알고 계시는 게 있는데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되면 우리나라 PER이
뭐 평균 10배인데 15배 갈 것 같습니까? 안 갑니다. 네.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굉장히 다들 잘못 알고 있어요. 예, 뭐 북한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지만 아닙니다. 네, 지금 뭐 중국이 대만 금방 뭐 잡아먹을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도 대만의 PER이나 PBR 멀티플이 우리보다 훨씬 높거든요. 대만도 뭐 내수 시장 잡고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잖아요. 예, 주주 환원 때문에 그래요. 주주 가치에 대한 이 개념이 없기 때문에 물적 분할 상장하는 거를 우리 업계에서 20, 30년 주식 하신 분들도 아니 물적 분할 내가 상장하면 어때? 거기 지분율이 뭐 82%나 있는데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어제도 뭐 말씀드리지만 상법에 주주 가치에 반하는 행동을 그 의사결정을 하면 이사회가 제가 fiduciary duty라고 했잖아요. 그 fiduciary가 선량한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이 선량한 관리자가 대주주를 위해서 선량한 관리자 역할을 하라는 게 아니라 기업 가치와 주주 가치에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이 상법에 명기가 돼야 됩니다. 그것만 되면 그리고 그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 있잖아요. 세 가지 개선되면 우리나라가 저는 무조건 PER 15배 가고요. 요즘 이제 정치권에서도 주가를 어느 정부나 정부 초기 한 2년 3년 지날 때마다 이 간접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주식을 어떻게 하면 좀 올릴 수 있을까? 뭐 그런 간접적으로 웬만하면 제가 정치하는 사람도 안 만나서 그런데요. 방법은 그 MSCI에 편입시키는 게 아닙니다. 편입시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우리나라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이 되는 그런 것 그 개선이 돼야 됩니다. 네, 그거 되면 PER이 15배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정말 뭐 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지수가 3,000포인트 정도가 적정 주가 수준이라고 보면 3,000에서 PER이 15배가 되면 PER 지금 PBR 1배가 2,700 정도거든요. 그리고 뭐 PER 지금 시클리컬한 기업들이 많아서 평균 PER이 10배 나오는데 이게 15배 된다고 하면 3,000이면 4,500이 되는 거고요. 2,500이면 거의 뭐 4,000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이 지금 주식을 많이 갖고 있는데 그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이렇게 디스카운트 돼 있는 한국 시장에 대해서 좋은 주식을요 더 많이 사야 됩니다. 더 많이 사고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나서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됩니다. 개인이 뭐 기업한테 소송을 해가 되겠습니까? 근데 국민연금이 소송을 해야죠. 국민연금이 왜 주주가치를 이렇게 훼손시켰느냐 하면서 국민연금이 기업의 이사진들, 경영진들한테 소송을 해서 이걸 바꿔나가야 됩니다. 네,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 죄송합니다. MSCI 선진지수 편입 이 얘기가 나와서 그렇습니다. 선진국 지수 편입은 이런 게 다 개선되고 난 다음에 편입시켜도 절대 늦지 않습니다. 네, 그 다음 기사를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친중으로 경제 노선 바꾼 호주라고 되어 있고요. 시주석 양국 신뢰 증진. 네, 호주 총리 7년 만에 중국을 방문했네요. 또 호주랑 중국이랑 되게 안 좋았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호주가 친미 반중 일색이던 외교 노선을 확 바꿨고 지난해 5월 정권 교체 이후 취임한 앤서니 앨버니지 지난해 5월 달에 정권 교체가 됐네요.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실리 외교를 강조하면서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합니다. 앨버니지 총리는 6일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상호 신뢰와 협력을 강조했네요. 2016년 양국 관계가 악화된 이후에
호주 총리 자격으로 중국을 방문한 것은 앨버니지가 처음입니다. 이 같은 행보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무관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한 달을 넘겼지만 미국의 중재 노력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고 러시아, 이란이 밀착하며 새로운 전선을 구축 중이고요. 미국과 호주는 중국을 계속적으로 둘 수 없는 상황이어서 중국에는 여러모로 꽃놀이 패인 형국입니다. 시 주석이 앨버니지 총리에게 중국과 호주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어떠한 시도도 경계하고 반대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건전하고 안정적인 중국-호주 관계는 공동이익에 도움이 된다. 양국은 평화적 공존 속에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해야 하고 양국 간 자유무역 협정의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해야 한다고 언급을 했네요. 앨버니지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영내 평화와 안정의 필요성이라는 맥락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중동 등 세계 분쟁에 대한 의제를 시 주석과 논의했다고 했고요. 나는 미국, 중국 간 가드레일과 군사적 협력에 대해 이야기했고 그것은 중요한 문제라고 덧붙였다네요. 특히 안미 경중 노선을 확실히 했는데 중국은 호주 수출의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가장 중요한 무역 파트너라면서 양국은 서로 다른 정치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긍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호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중국과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서는 협력하는 반면 호주 국익과 관련된 분야에서는 의견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요. 이번 정상회담은 고프 휘틀럼 전 호주 총리의 방중 50주년을 기념해서 성사됐네요. 50주년이면 1973년이었다 그죠? 중국 관영신한통신은 시 주석이 이번 방문은 과거를 기반으로 미래를 개척하는 일이라면서 의미를 부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은 높은 벽과 분리 단절, 위험 제거 등은 본질적으로 시장 법칙과 인류 사회 발전에 어긋나는 보호주의라면서 중국은 호혜 상생의 개방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주변국에 전례 없는 기회를 줄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전 세계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고 있는 미국의 대중 정책을 꼬집은 발언으로 풀이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중국에서 유튜브도 안 되고 그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중국 인민들의 의식화를 우려를 해서 자유롭게 유튜브라든지 구글 이런 거 다 되면 중국 인민들이 우리가 시대에 뒤떨어지는 그런 나라에 살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니까 그런 걸 방지한 것 같은데 잠깐만 이런 얘기 자꾸 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그죠? 네. 아무튼 높은 벽 불린 단절 요거는 중국이 너무 먼저 시작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네, 그다음 쭉 내용은 비슷한 내용들이 쭉 이어지고 있고요. 네, 지난해 11월 발리에서 개최된 그 G20 정상회담에서 이때 만나서 화해 무드가 조성이 됐었다네요. 네. 네. 네, 다음 기사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기사는요. 항공권 값이 30% 올라서 항공사 막대한 이익이다라고 돼 있으면서 EU가 또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막대한 이익이 나는데 항공사 주가는 별로 안 좋은데 그죠? 국내나 미국이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EU 집행위원회가 최근 약 30% 오른 항공권 가격 조사에 나섰고요. 코로나 엔데믹으로 항공 수요가 늘고 있지만 항공사들이 항공편 확대를 주저하면서 항공권 가격이 필요 이상으로 올랐다고 보기 때문이다. 6일 파이낸셜 타임즈와 인터뷰한 아디나 벌레안 EU 교통국장은 항공시장에서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자세히 조사 중이라고 밝혔네요.
유럽 지역 항공권 가격은 엔데믹으로 항공 수요가 증가하면서 30%가량 올랐고요. 항공사 수익도 급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럽 내 항공사 중에는 팬데믹 기간 노선을 단축한 뒤 아직 복구하지 않은 곳이 많은데 라이언에어, 위즈에어 등 저가 항공사가 2019년보다 더 많은 항공편을 제공하고 있지만 다른 항공사는 아직이라면서 영국항공, 에어프랑스, KLM, 루프트한자 등은 운임 상승에 힘입어서 코로나 기간 손상을 복구하고 기록적인 수익을 내고 있다고 전했네요. 파이낸셜 타임즈는 항공사의 이익 전망치는 올해 2배가량 상승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수요에 맞게 항공편을 확대하지 않으면서 오른 가격만큼 항공사들이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데 벌레한 국장은 증가한 여행 수요와 부족한 항공편 공급 간 불균형 때문에 가격 상승이 지속될까 우려된다면서 공급이 수요와 같은 수준으로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을 했고요. EU 집행위원회는 항공 운임을 규제할 권한이 없지만 항공사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면서 EU는 운임 상승과 그에 따른 지역 연결성의 장벽 우려에 대한 항공사의 설명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네. 이익이 2배나 늘어나고 있군요. 네. 그 다음 기사는요. 이미지 센서 시장 점유율입니다. 스마트폰 내년 반등, 비메모리 곧 빚에는 삼성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번에는 반도체 얘기가 아니라 이미지 센서 얘기입니다.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서에 드라이버를 걸면서 시스템 반도체 존재감 키우기에 나섰는데 삼성전자가 내놓은 신작 이미지 센서 GNK는 2년 만에 내놓은 5천만 화소급 제품이고 구글의 내년도 차기 스마트폰인 픽셀 8 프로 등에 탑재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1.3분의 1인치의 크기인 1.2 마이크로미터 픽셀로 전작이라고 할 수 있는 GN1과 기본적인 틀은 같다고 합니다. 가장 큰 차별점은 전작보다 낮은 전력을 사용하게 설계됐다는 점이고요. 전작에서는 제품 구동에 2.8V가 사용되었던 반면에 이번 제품에는 2.2V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저전력 이미지 센서가 도입되면 스마트폰 등 완제품의 배터리 사용 효율이 높아지고 또 자체 개발한 듀얼 픽셀 프로 자동 초점 기술로 상하와 좌우 방향의 위상차를 비교해 초점 잡는 시간을 대폭 단축을 했다고 하네요. GN1 등 듀얼 픽셀 제품이 자동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피사체의 좌우 위상차만 활용하는 반면에 이번 제품은 상하 좌우 위상차를 모두 활용하면서 자동 초점 성능을 한층 강화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갤럭시 S 울트라 모델 등 프리미엄급에 탑재되는 2억 화소대 센서 개발에도 드라이버를 걸고 있고요. 21년 9월 전 세계 최초로 2억 화소 모바일 이미지 센서인 아이소셀 HP1을 출시한 데 이어서 지난해 6월에는 픽셀 크기를 아이소셀 HP1 대비해서 12% 줄인 0.56 마이크로미터 2억 화소 이미지 센서인 아이소셀 HP3를 공개한 바 있는데 이처럼 이미지 센서 라인업을 강화하는 이유는 침체에 빠졌던 스마트폰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중국 시장 핸드폰 판매 동향을 보면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살아나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 수가 있었는데요. 똑같은 그 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그런 기사가 여기 문구가 있네요. 그리고 시장 조사 업체 IDC는 올해 글로벌 스마트폰 출하량이 전년 대비해서 4.7% 감소하면서 최근 10년 사이 가장 적은 11억 5천만 대가 될 것으로 내다봤네요. 그런데 이제 지금 한 9월, 10월부터 살아나고 있으니까요. 내년에는 다시 4.5% 성장을 기록한 뒤에 2027년까지 회복세를 나타낼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네요. 네, 한 15억 대 팔리다가
예, 11억 5천만 대. 예, 작년에 그렇죠. 작년이 워낙 많이 이제 중국에서 거의 뭐 한 2억 대 이상이 덜 팔리다 보니까 많이 줄였었는데요. 올해가 11억 5천만 대. 근데 내년에 4.5% 이제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제 12억대가 다시 넘어선다 그죠? 자, 여기에 더해서 삼성전자는 모바일을 넘어서 이미지 센서 사업을 전장까지 확대하고 나섰는데 최근 삼성전자는 차량용 이미지 센서인 아이소셀 오토와 사물의 빠른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정확하게 포착하는 아이소셀 비전 제품을 공개하면서 안정 주행 기술도 선보였다고 하네요. 아이소셀 오토 1H1은 다양한 주행 조도 환경에서 도로와 사물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고 신호등의 깜빡이 현상을 완화하는 기술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는 이 같은 이미지 센서 기술 투자로 1위 사업자 소니와 격차를 다시 줄인다는 계획이고요. 지금 시장 점유율에서 소니가 54%로 전년보다도 5%포인트 증가하면서 2위인 삼성전자와 격차를 벌렸는데 전자는 지금 29% 점유율입니다. 전년보다 1% 오히려 줄었고요. 궁극적으로 인간의 감각에 비견할 만한 휴머노이드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목표이고 박용인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장은 최근에 시각의 경우 이미 사람의 눈에 근접을 했고 나아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 찍을 수 있는 카메라를 2027년까지 만들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삼성전자가 21년 1월 달에 96,800원이었나요? 700원이었나요? 그 고점을 기록할 때 나왔던 리포트 보면 요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도 성장을 하고 파운드리 쪽에서도 성장하고 타만카돈 인수한 것 쪽에서도 성장하고 메모리는 메모리 때도 좋고 슈퍼사이클 너무 장밋빛으로 봤었죠. 그랬다가 파운드리는 오히려 점유율 떨어졌고 지금 요 이미지 센서 요런 시장이 이제 시스템 반도체인데 그죠? 요것도 소니가 21년도에 49였는데 지금 54, 삼성은 30에서 29. 네, 이러면서 이제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됐는데 기대치보다 부응만 해도 그냥 주가가 그 정도 수준에서 옆으로 길 건데 부응이 아니라 기대치를 훨씬 못했으니까요. 주가가 많이 빠졌던 거고 이제 삼성의 반격이 네, 파운드리에서도 시작되고 요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네, 반격이 시작된 것 같은데 네, 아주 기대를 훨씬 웃도는 성과가 나오기를 기원합니다. 네, 그다음 클라우드 AI 바람 타고 데이터 센터 구름처럼 몰려온다. 요 얘기하고 CB 얘기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클라우드 AI 바람 타고 데이터 센터가 구름처럼 몰려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국내 데이터 센터가 클라우드에 이어서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국내 기업들의 높은 관심에 경쟁 무대가 되고 있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서버나 네트워크 회선 등을 제공하는 건물 시설을 뜻하는 데이터 센터는 정보통신기술 산업 활성화를 위한 핵심 기반 시설로 꼽힙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플랫폼 업체와 네이버 클라우드, KT 클라우드, NHN 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업체와 SK 브로드밴드, LG U+ 등 통신사를 포함한 국내 대다수 주요 ICT 업체가 앞다투어서 데이터 센터 마련에 나서는 모양새다. LG U+는 지난달 말 경기도 안양시에 인터넷 데이터 센터인 평촌 2센터를 준공을 했고요. 지하 3층에서 지하 9층 전체 면적 4450제곱미터 규모로 20만 대 이상의 서버를 수용할 수가 있네요. 2015년에 이어서 LG U+가 구축한 두 번째 초대형 데이터 센터라고 합니다. 엄청나네요. 지하 3층에서 지상 9층. 야,
그렇군요. 카카오는 지난 9월 말 경기 안산시에 있는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에 카카오 데이터 센터 안산을 준공을 했고 서버용 컴퓨터 12만 대를 보관할 수 있는 규모로 내년 1분기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21년 첫 삽을 뜬 카카오 데이터 센터 안산은 카카오가 처음으로 자체 구축한 데이터 센터라고 하네요. 네이버는 초대형 데이터 센터인 각세종 가동 시점을 이달로 예정하고 막바지 준비 중이고 네이버의 두 번째 자체 데이터 센터로서 첫 데이터 센터인 각춘천보다도 규모가 6배나 크네요. 6배나 29만 3697 스퀘어미터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3.3으로 나누면 이제 평이 되잖아요. 네. 10만 평 가까이 되네요. 10만 평. 이야. 60만 유닛 이상 서버를 수용할 예정이라고 하고 아시아 최대 규모의 기업 자체 데이터 센터로 주목받고 있다고 합니다. 아시아 최대네요. 중국도 있는데 이야. 전 세계 클라우드 시장을 장악한 글로벌 클라우드 기업도 국내 데이터 센터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고요. 지난달 중순 세계 클라우드 시장 점유율 1위 32%를 차지한 시너지 리서치 그룹인 시장 점유율 1위인 아마존 웹 서비스는 자체 데이터 센터 건립을 포함해서 국내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에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7조 8,5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네요. 클라우드 시장 전 세계 2위 사업자는 마이크로소프트 23%입니다. 숫자 거꾸로 하면 되네요. 1등 아마존이 32, 마이크로소프트가 3, 2 거꾸로 해서 23%. 여러분 외우기 쉽겠다, 그죠? 이 두 개 합쳐가지고 점유율은 또 55가 되네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2020년 부산에다가 자체 데이터 센터를 열었다고 하네요. 네. 국내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확보에 공들이는 것은 데이터 생성량이 확대되고 데이터 트래픽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한 데다가 AI 암호화 그리고 클라우드 게임 등과 같은 데이터 수요 기술이 중요해지면서 기업들의 데이터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AI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면서 머신러닝 등을 위해 거대 용량의 학습 데이터를 보관하고 처리하기 위해 대규모이면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하이퍼스케일러 10만 대 이상 서버를 운영할 수 있는 10만 대를 기준으로 하이퍼스케일러라고 하나 보네요. 하이퍼스케일러 데이터 센터가 등장하는 등 대형화되는 추세로 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AI가 데이터 센터 신성장 동력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프레지던스 리서치에 따르면 이 클라우드 시장이 2020년에는 4,46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거의 한 550조 되는데요. 매년 평균 17% 이상 성장을 해서 2030년에는 CAGR 17% 나오면 되게 고성장 산업인 겁니다. 2030년에는 1조 6,140억 달러에 이를 거라고 하네요. 2,000조 시장이 되네요. 2,000조. 초거대 규모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클라우드 사업자 CSP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고 SaaS, SaaS 서비스형 소프트웨어와 그 다음에 IaaS 가 서비스형 인프라고 PaaS 서비스형 플랫폼 등 다양한 형태의 클라우드 서비스가 나오면서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밑에 쭉 굉장히 디테일한 얘기들이 쭉 나오니까요. 한번 읽어보시고요. 마지막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이터 센터가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 기반 시설로 전략적 중요성이 커진 가운데 관련 설비 역할도 커지고 있고 데이터 센터 내부는 핵심 역할을 하는 서버 전산실 외에 전력과 공조 설비 등 지원 설비가 있고 전력 설비는 서버의 전기 공급을 위해서
그리고 공조설비는 서버의 작동 온도가 섭씨 27도 이내로 제한되는 경우가 많아서 냉기의 공급과 적절한 습도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네요. 자, 마지막 이제 기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주식 전환 싫다. 골칫거리된 CB. 투자자들 주식 전환 때는 손실. 풋옵션 행사에서 원금 회수 나서 6일 코스닥 지수 반등했지만 지난 2년간 장기 부진 시달려서 현금 부족 기업, 유동성 비상. 일부는 전환가액 낮추기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얘기를 빨리 코스닥의 장기 부진으로 인해서 일부 기업이 과거 발행했던 전환사채가 골칫거리로 전락했고요. 발행 당시보다 주가가 대폭 하락하면서 최저 전환가액을 밑도는 기업이 많아졌기 때문인데 주식 전환을 포기하고 조기 상환 청구권을 행사하는 투자자가 늘면서 일부 기업은 유동성 확보에 걸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이달 CB 조기 상환일이 돌아오는 기업 중에 풋옵션 행사 비율이 50% 이상인 곳이 7개 회사에 달하는데 2차전지 전해액 생산 기업인 엔캠이 지난해 11월 발행한 CB 900억 원 중 풋옵션 행사 비율이 63.8%인 574억 원이나 되고요. 같은 달 나노 소재 전문 기업인 나노 CMS가 발행한 170억 중에서 125억에 대해서 또 풋옵션이 행사가 됐고 게임 기업인 네오리진의 CB 37억에 대해서도 전량 풋옵션이 행사가 됐다고 합니다. 자, 이제 CB가 어떤 거고 어떤 그 부작용이 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CB는 발행 기업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채권이죠. Convertible Bond입니다. Bond 채권인데 어떤 Convertible, 우리가 Convertible 카 자동차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오픈카가 됐다가 또 그냥 일반 세단처럼 또 탈 수 있구나. 그래서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을 할 수 있는 채권인데요. 주로 코스닥 상장사들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을 합니다. CB 투자자는 채권 이자를 받다가 주가가 전환가액을 웃돌면 주식으로 발행해서 전환을 해서 차익을 챙길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CB 발행 기업, 내가 투자하는 기업에서 딱 뚜껑 열어봤는데 그 공시 들어가셔가지고요. 최근 2년 내에 전환사채 투자가 있는지를 반드시 전환사채 발행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42분이네요. 자, 이 전환사채가 왜 주주가치를 훼손시키냐면요. 이 기업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기업이 안 되면 안 될수록 계속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7,000원이 되고 5,000원이 되고 막 손실이 나잖아요. 그런데 기업이 이 전환사채를 발행해버리잖아요. 그러면 전환사채 투자자는 100억을 전환사채를 샀는데 10,000원에 발행하면서 전환 가격을 10,000원이라고 칩시다. 보통은 또 전환 가격도 조금 할인해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10,000원으로 하고, 근데 시장 3년 동안에 또 업사이클이 와서 회사가 잘 됐어요. 그래서 주가가 20,000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100억 원어치를 10,000원으로 주식을 전환을 해서 20,000원에 팔 수 있으니까 100억 수익을 보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10,000원이었던 주가가 시장이 안 좋아서 업황이 안 좋아서 이 회사가 뭔가 자꾸 턴어라운드가 안 돼서 5,000원이 됐어요. 5,000원이 되면 전환사채 투자자는 100억에 대해서 만기보장 수익률 8%, 10% 정해진 이자 받고 내 원금하고 이자 딱 챙겨 나가면 돼요. 망하지만 않으면 돼요. 망하지만. 그래서 이 전환사채 같은 거 BW나 CB 투자하는 걸 우리가 메자닌 투자라고 하잖아요. 메자닌 투자하는 사람들은 정말 땅 짚고 헤엄치게 하는 거예요. 그 주주들은 주식을 사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CB 투자자들은 이 회사가 망할지 안 망할지만 딱 판단해보고 안 망한다면 3년 내내 룰루랄라고요. 전환가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전환가액에 대한 리픽싱 조항이 있습니다. 전환가액 조정에 대한 문구가 있어요. 그 보통 보면 10,000원에 했으면 한 70% 7,000원까지 전환이 되고요.
전환 가액이 조정이 되고 그러면 업황이 안 좋을 때 5,000원까지 가면 7,000원까지 가격이 조정됐는데 나중에 턴어라운드 하면서 쫙 올라가면 10,000원으로 주식을 바꾸는 게 아니라 7,000원에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훨씬 많은 주식으로 바꿔서 20,000원 됐을 때 파면 거의 300% 수익이 나는 거죠. 200% 가까이 수익이 나는 겁니다.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전환사채를 발행하게 되면 주주 이 기업이 잘 되고 못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 전환사채 투자자는 책임이 없고 잘 되는 거에 대해서는 그만큼 수익을 가져가고 이런 식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 주주 가치가 전환사채 투자자한테로 이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여러 번 BW 이제 발행 못하게 했다가 이걸 못하게 하면 한계 기업들이 CB나 BW가 아니라 유상증자라 하게 되면 주가가 또 박살나고 하다 보니까 한계 기업들 살린다고 이걸 갖다가 또 허용도 해주고 하는데 재무제표상에 한계 기업이 아니면 발행을 못하게 하든가 해야 됩니다. 그런 규정을 만들어서 멀쩡한 기업이 전환사채 발행해가지고 주식 투자자들을 바보 만드는 그런 게 못하도록 전환사채나 BW 발행 기준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정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오늘 웜의 신방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하루도 건강한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